안녕하세요. 길지 않지만 나름 결혼 생활 속에서 우여곡절을 느낀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이야기도 상상 밖의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 채널의 주제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워낙 인고 부부셔서 당연히 저도 결혼을 하면 제 배우자와 그렇게 지낼 줄로만 알았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이 기회에 제대로 깨닫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결혼 전에 일본어 과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어가 제2 외국어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과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일본어 과외 선생님으로 왔던 분이 제 남편의 새엄마가 되었고 또 남편과 결혼한 제 시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남편 과외를 해주러 시댁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과외 전반적인 것에 대한 상담도 나누다 보니 일본어 과외 선생님이던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눈이 맞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일찍 낳은 터라 남편이 30이라는 나이가 되었어도 당시 시아버지의 연세는 53살로 창창한 연세였어요. 남편의 가정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의 친엄마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 남편을 낳았던 탓에 갖은 난간에 부딪히기 일쑤였다고 해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걱정과 반대 속에서 태어났기에 남편이 자라는 유년 시절 동안 시부모님은 참 많이도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7살 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쭉 남편과 시아버지 둘이서 함께 지냈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앞가림을 잘할 때까지도 시아버지는 그렇다 할 연애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집중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남편이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과외까지 시켜주신 거고요. 새 시어머니는 남편의 과외 선생님으로 시댁에 왕래할 당시 44살이었어요. 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성에게 관심이 없어졌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관심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라나요? 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두 분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고도 꽤 긴 시간 고민을 참 많았고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는 재혼에 자식까지 있는 반면 새 시어머니는 초혼이니 그 부분부터 순조롭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내고 두 분은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도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어진 줄 알기에 고작 14살 차이밖에 나지 않음에도 새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둘은 참 잘 지냈다고 해요. 남편의 이런 가정사는 연애할 때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기로 한 때에 처음 알게 되었죠. 결혼 전에도 느끼긴 했지만 결혼한 뒤 느낀 시댁의 분위기는 굉장히 쿨했어요. 거기다 며느리를 보기엔 두 분 다 어린 편에 속하다 보니 시부모님이라는 느낌보다는 삼촌 같고 이모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다며 누가 물어보면 그냥 딸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며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함을 느꼈죠. 결혼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무리 젊은 시부모님이고 옛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라도 시집살이는 없을 수 없고 또 고부 갈등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느끼지 못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새 시어머니가 초혼이라 자식이 없어 봐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팔자가 폈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친구들뿐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는 시집을 참 잘 갔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저도 결혼을 통해 좋은 가족이 더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사그라지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 후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온 가족이 제 임신 소식에 기뻐해 주셨어요. 입덧할 때에도 저는 소위 말하는 먹덧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더 자주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 챙겨와 주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그런 소중한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는 널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구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 나중에 할미면이 서지 않겠니? 그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우리 꼬물이가 자꾸 할머니 음식을 주라고 하나 봐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어머님. 꼬물이가 좋아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임신 초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모습은 마음에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주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테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보다도 더 뱃속 아이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까지 가득 채워졌죠. 그런데 임신 중기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남편이 그날은 새벽이 다 되도록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돼서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요. 한참을 기다리니 새벽 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 있다가 왔느냐고, 연락은 왜 받지 않았냐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기는 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 제게 미안하다며 자신이 만취가 되어 우리 집이라고 착각을 하고 시댁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시댁에 자주 찾아뵙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만취해 있어서 판단이 잘 서지 않던 상황이라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며 사과를 저한테 하는데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시댁에서 남편이 쭉 살았으니 결혼 후 신혼집에서 산 세월과는 견주어 볼 수도 없을 만큼 기니까 술에 취했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는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고 한 번만 더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한마디 한 것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이 와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진수성찬으로 상을 차려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남편이 만취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땐 저희 부부가 그 일로 혹여라도 다퉜을까 봐 염려되셨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시댁에 들어왔을 때 술에 좀 취하긴 했지만 만취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였고 샤워를 한 채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냐고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진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말씀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제게는 만취해서 시댁을 신혼집으로 착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일찍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늦은 거라고 했다고요. 샤워를 혹시 시댁에서 하고 나온 뒤에 어머님과 마주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맞는 건가 싶기는 하지만 알고도 숨길 수 없는 것 아니겠니? 그러니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분명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나가보니 아들이 들어오고 있더구나. 그런데 멀끔한 차림에 머리칼이 좀 촉촉하게 물기가 묻어 있었어. 얼굴은 목욕탕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뽀얗더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란다. 하지만 집에 왔을 때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계속 풍겼는걸요. 머리도 젖어있지 않았고요. 그러고 보니 옷이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내 오해일 수 있긴 하지만 마냥 믿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지 싶구나.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단 그래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야. 그리고 만약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다녀왔다면
아가 너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겠지. 그렇담 그 새벽에 목욕탕 찜질방이 아닌 다른 곳을 갔다가 씻고 왔다는 건데 그게 영 찜찜해서 말이야. 지금은 추측이라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맞는 걸까 싶지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오늘 이렇게 널 부른 거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지금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울지 마렴. 내가 처음 알게 됐고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으니 분명 내게도 책임이 있어. 너는 임신했으니 조심해야 하잖니. 그러니 내가 대신 아들의 뒷조사를 좀 해보마.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렴. 아직 그렇다 할 증거가 없으니 아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없이 우울하더라고요. 임신한 상태였던 터라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으니 너무도 당연한 마음이었겠죠. 거기다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전혀 없던 상태였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숨긴 채 지내야 했던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은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신모의 이야기를 듣게 된 날부터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꼴 보기도 싫고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하니 사람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터놓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짜증만 엄청 많이 내게 되었어요. 초반에 제가 짜증을 많이 냈을 때는 남편도 임신 중이라 예민한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었지만 계속 지속되니 슬슬 제 짜증을 받아주기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볼수록 더욱 감정이 격해졌고요. 그렇게 지내다 임신 9개월 때 이르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10개월 차로 접어들기 직전이기도 했고 개월수에 비해 아이가 큰 편에 속해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남편을 포함해 온 가족이 제게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남편의 외도 의심에 대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멀어진 상태였던 터라 조리원까지 마다하며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제가 집에 없으면 남편은 더욱 자유롭게 다른 여자를 만날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하게 되는 동안 남편의 수상한 점으로 감정 소비를 해서인지 전 결국 산후 우울증과 비슷한 걸 겪게 되기도 했어요. 제가 좀 출산 전과는 달라졌다고 느낀 시어머니가 자주 아이를 봐주고 저더러 바깥바람도 쐬고 하라고 챙겨주어서 점차 괜찮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이미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서먹해지기도 한 상태라 대화도 많이 줄었고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책임감 때문인지 외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지 알 순 없지만 더 바쁘게 일을 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예전보다는 많이 늦어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전이라면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며 남편이 어떤 심경인지도 들을 수 있었을 테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골만 깊어져 갔던 거죠. 시어머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해 주어도 마음 한켠의 공허함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욱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심경을 참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서 꽤 긴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몸으로 나타나더군요. 출산한 지 5개월 만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실은 모유양이 늘지 않아 한 달 만에 단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지났을 때부터 가슴에 통증도 생기고 겨드랑이 쪽이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가슴의 불편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더라고요. 유선염 정도일 줄 알았는데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심하게 느껴졌고 제 이막의 인생에는 행운은 없나 보다 하는 우울한 생각만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알린 뒤부터 시어머니가 정말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친정엄마는 워낙 연로하시기도 했고 지방에서 지내셔서 제가 사는 곳까지 오시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해주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주 육아며 암투병을 하는 저까지 정성껏 보살펴 주신 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말 시어머니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아이 접종을 가야 할 때도 전부 동행해 주셨고 아이 이유식까지 손수 만들고 또 유방암에 좋은 음식까지 챙겨서 제 식단까지 꼼꼼히도 살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희까지 신경 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언제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도 하나뿐인 며느리와 손녀를 데리고 여행이나 다니며 지내고 싶으시다며 금방 좋아질 테니 나으면 꼭 자신과 여행 동반자가 되어주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시어머니 덕에 힘내서 치료도 받고 나쁜 마음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중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딱 꽂혔는데 자식 없는 자신에게는 제가 그저 딸이라면서 딸이 아픈데 어떤 엄마가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냐며 자기가 사돈을 대신해 저를 챙겨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데 그날 정말 온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었네요. 남편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제게는 시어머니가 엄마 같은 존재였고 또 천사였어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회식이며 워크숍이며 빠지지 않고 나갔고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어요. 제가 수술을 받는 날까지도 남편은 일을 나갔죠. 그렇다고 남편이 병원에 아예 안 와본 것은 아니에요. 바쁘다며 오래 있어주진 못했지만요. 수술은 잘 받고 퇴원을 하고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저와 함께 계셨는데 의사가 이야기해주는 주의사항을 정말 열심히도 들으시고 메모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건을 제게 알려준 사람 역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랑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며 이야기에 운을 뗐어요. 내가 우연히 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말이야. 네 남편이 성과금을 받았나 보더구나. 그런데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 돈을 몰래 꿍쳐놨다는 거야. 그 전에 바람피는 증거는 못 잡았었잖니? 그래서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상해서 말이야. 성과금이요? 남편이 제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설마요. 어머님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까봐 나도 몇 번이나 녹음한 걸 들어보고 연락한 거란다. 내가 녹음한 파일을 보내줄게. 네가 직접 들어보렴.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녹음한 게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는 그 녹음 파일을 제게 보내주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러 들어보았어요. 재생되는 소리는 정확하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과금 숨겨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들리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들어봤냐며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저를 지켜주고 싶다며 육아하는 저를 대신해 이번에는 기필코 제 남편을 좀 더 제대로 조사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편이라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이상한 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는 남편이 회사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원룸이 모여있는 원룸 단지라는 거였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고 하며 남편이 한 원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남편이 그 원룸 건물 앞에 세워둔 차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집 앞에서도 차에 꽤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통화도 하며 꽤 긴 시간 동안 차에서 뭔가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간간히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남편이 제게 이야기한 일정과는 전혀 다른 곳에 남편이 가 있는 모습까지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증거가 뒷받침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점점 시어머니를 맹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지금 마음 같아서는 도대체 꿍꿍이가 뭐냐고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따져묻고 싶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말이에요. 아휴,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이런 말 하는 것도 이런 일이 생겨도 안 되는 거지만 혹여라도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구나. 내 변호사 친구가 말이야.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대. 만약에 네가 네 남편에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라도 꺼내면 네 남편이 증거를 다 숨겨놓을 건 안 봐도 뻔하지 않니? 그럼 그동안 내가 힘들게 모아놓은 증거까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네 남편한테 얘기를 꺼내고 싶더라도 아직은 참아야 해. 알겠니? 옛날이라면 어머님 말씀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남편 속을 생판 남보다도 더 모르겠어요. 애가 아직 많이 어린데 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 혼란 속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어머님. 이게 맞는 거겠죠? 네 맘 다 안다. 하지만 이 어린 아기 때문이라도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해. 넌 엄마잖니.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렴. 내가 끝까지 네 편에 서서 도울 거야. 그러니 잘 이겨내보자.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증거를 많이 모아두는 거야. 그래야 네 말에 힘이 실리는 거잖니.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였죠. 혹시 남편이 정말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당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저를 물식양면 도와주는 시어머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남편에게는 전혀 티도 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몸에 좋은 흑염소를 다려왔다며 흑염소즙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저를 그렇게 챙겨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를 보고 싶다며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시아버지에게 들었는지 남편이 흑염소즙을 다려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있을 때 저는 식탁에 남편이 다려온 흑염소즙을 시어머니 드시라고 컵에 따라드린 뒤 제 것을 챙겼는데 마침 아이가 잠에서 깨서 곧장 아이 방으로 향했죠. 아이를 달래고 난 뒤 다시 흑염소즙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와 무작정 제 얼굴을 치시면서 컵을 내동댕이 쳤고 격분하여 제 뺨까지 치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정말 미쳤니?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네 남편이 갑자기 이 몸에 좋은 걸 왜 챙겨주겠니? 아니, 넌 의심도 없니? 여기에 뭐가 들었을지 알고 마시냔 말이야. 남편이 챙겨준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의 엄마인데 나쁜 의도야 있겠어요? 넌 정말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네 남편이 이런 걸 사올 사람이야? 이런 상황일수록 사소한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쩜 이렇게 아니래.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몸을 잘 사려야지. 내가 이렇게 물심양면 도와주긴 해도
내가 안 보고 있는 데선 도와줄 수 없잖냐가. 내가 생각하기엔 네 남편이 이상한 곳에 가서 사가지고 온 게 아닐까 싶다.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너한테 이런 걸 줄 리가 없잖니.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일부러 반찬 주러 온 척하고 그 흑염 소집을 하나 챙겨서 성분 검사하는데 맡기려고까지 생각했었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넌 왜? 어머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 아내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당연히 남편이 없는 줄 알고 아이 방까지 쫓아와서는 제게 그렇게 방방 뛰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남편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다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며 다그쳤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저는 드디어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진실이 밝혀졌죠.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엄청 쩔쩔매며 둘러대기 바빴어요. 둘러대는 말도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단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더 인상이 굳어졌죠.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의 일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죠. 실은 꽤 긴 시간 동안 당신을 의심해왔어. 어머님께서 나를 대신에 많이 알아봐 주었고 말이야. 당신 꿍꿍이가 도대체 뭐야? 바쁘다면서 원룸단지에 가는 건 뭐고 또 성과금도 받았다며. 그건 왜 나한테 숨긴 건데? 당신 정말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다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냐고. 두 집 살림하는 거지? 그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이야말로 날 뭘로 생각했던 거야. 전부 오해야. 어머니께서 알아봐줬다고? 제가 이 모든 걸 해명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다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요. 그게 나는 그저 보고 들은 걸 며느리에게 얘기해 준 것뿐이야. 네가 숨기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안 그러니? 내 탓할 생각하지 마렴. 어쨌든 네가 못한 것을 그동안 내가 다 하며 며느리를 챙겼잖니. 보고 들은 걸 어떻게 이야기해 주었길래 아내가 바람피냐고 물을 수 있느냐고요. 당신 우리 부부관계를 작정하고 망치려는 의도가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아내에게 이런 잡수를 해댄 거냐고. 시어머니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저를 챙겨준 것을 방패로 삼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쳐댔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표독스러웠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쳐댔어요. 죄의식도 없는 마녀 같은 여자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급히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시아버지는 헐레벌떡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 둘을 말리기 바빴어요. 간신히 둘을 떼어내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모든 것이 시어머니가 꾸민 계략이라고 말하며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제게 거짓말을 하며 남편을 계속 의심하도록 만든 거였죠. 남편과 제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남편을 무지 예뻐했던 시어머니가 질투가 나서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 상황을 당장 설명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예뻐서 제게 질투가 나서 조금 못되게 행동을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우리 부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그렇지 않는다면 당장 이혼당할 줄 알라며 시어머니를 겁박했고, 시어머니는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는 잘못했다며 그간의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배신감에 시어머니를 걷어차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걷어차이고도 얼른 무릎까지 꿇고 자세를 고쳐 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사과 또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일 뿐인 것 아니냐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제게 고개 숙여 사죄를 구한 뒤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나간 뒤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 자신이 꿍꿍이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라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을 처음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고 묻길래 만취했던 그날이라고 알려줬어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샤워하고 들어온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술에 취한 남편이 헷갈려서 시댁 쪽으로 향했던 것은 맞지만 가던 중 비가 많이 내려 비를 맞게 됐고 시댁에 가까워졌으니 비를 피하기 위해 들렀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산을 챙겨 나올 생각으로 들렀는데 자신을 맞아준 시어머니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았다며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싹 씻고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남편에게 왜 그런 만취해서 헷갈렸던 것 같다고 둘러댔냐고 물으니 평소 비 맞는 걸 질색하는 저인데 비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했고 또 취해서 시댁 쪽으로 향했던 것도 맞으니 그랬던 거라고요. 저는 성과금을 숨겨야겠다고 했던 건 뭐냐고, 도대체 그 성과금 일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사실 몰래 숨긴 건 맞다고 하지만 그 성과금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했던 거라고 알려줬어요. 투자를 해서 제 병원비랑 생활비를 더 벌어보고자 말이에요. 투자한 건 이번에 회수하는데 그때 알려줄 생각이었다더군요. 자그마치 2배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이 돈은 이미 제게 주기 위해 따로 통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요. 그 통장을 제게 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다 망쳐버렸다고 허탈하게 웃는 겁니다. 그 웃음이 되려 저를 안심시켜주더라고요. 원룸에 대해 사진까지 보여주며 물으니 그 원룸이 스타트업 투자권을 소개해준 친구의 집이라며 아마도 투자권으로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찍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아직 의심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그 집에 함께 가볼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모든 진실은 시어머니가 알려준 것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암 투병까지 하면서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를 파고들어 신임을 얻은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거였어요. 저를 가지고 조종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의도도 모르고 바보처럼 제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던 착한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후에야 그동안 의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눈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본인이 제일 잘못이 많다고 되려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제 옆에 제대로 있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라고요. 머리를 박으며 자책까지 하는데 그 모습에 너무 미안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래서 부부에게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 꺼내지 말라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대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제가 너무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자책하던 남편은 제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욱 당신을 신경 쓰지 못하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알겠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말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해. 이제 당신이 얼마나 날 생각했는지, 날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난 전부 괜찮아. 되려 내가 미안하지. 정말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또 그러면서도 터놓고 대화할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 네가 대화를 하고 싶었어도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 잘 때 집에 들어오고 당신이 깨기 전에 나갔는데 뭘.
그리고 나 역시 일이 많아서 당신과 진솔한 대화를 해볼 생각도 못했는걸.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지. 난 이해해. 하지만 의심을 키운 어머니, 아니, 그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풀렸고 서로 손을 잡으며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을 이해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믿지 못했던 미련한 마음을 반성하게 되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픈 저를 조금 더 신경 쓰고 따뜻한 위로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애초에 없었을 거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러면서도 제게는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사소한 연락조차 하지 말라며 당부를 했어요. 불순한 의도로 저에게 잘해주고 우리 부부를 농락했던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남편의 생각과 같았어요. 저를 가지고 놀며 시어머니는 얼마나 큰 재미를 봤을까. 자신 생각대로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동안 제게 계속 연락을 해서는 제가 남편에게 속고 있다며 또 이간질을 하였어요. 아가, 네가 네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증거를 보여준 것도 다 진실이라고. 내가 그때 너한테 사과했던 이유는 두 부자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겁을 먹고 그런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야 해. 그만 좀 하세요. 저요, 더는 어머님의 그런 조잡한 거짓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네? 이 멍청한 거사. 나를 믿지 않으면 얼마 뒤 네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편에 서렴. 내가 너를 질투할 이유가 뭐 있니? 네 남편이 내 친아들도 아닌데 말이야. 같은 여자끼리 뭉쳐야 해. 그러지 않으면 너도 나도 멀쩡히 지낼 수 없다고. 어머님 말씀처럼 왜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불순한 의도로 저희 부부관계를 망쳐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께서 얻는 게 뭐라고요? 저요, 이제 어머님 말고 제 남편이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머님은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냥 제 3자일 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냥 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는 연락도 마시고 우리 부부 일에 관여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어머님과 통화하는 것만도 소름이 끼치니까요. 너 정말 후회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난 네 편이라고. 널 언제까지도 돕는다고 그 말 다 진심이야. 너희 부부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게 내가 아니라 이미 너희 관계는 엉망인 거라고. 그 속에서 네가 피해보지 않도록 나는 돕는 거라니까? 왜 나를 못 믿니? 응? 제발 날 좀 한 번만 더 믿어주렴.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굴면 저 더는 참지 않아요. 시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남남으로 살아요. 그게 딱 하나 어머님께 바라는 제 바람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서야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도 안 되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는 제대로 연을 끊었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시댁에 있는 한 절대 거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와는 밖에서 가끔 만나기로 하고요. 시아버지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만나는 것은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라 먼저 나서서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는 저희 가족에서 시어머니는 지워진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물론 지금은 시댁에 왕래해요.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계시지 않거든요. 시부모님의 이혼 문제는 두 분의 판단이고 선택이니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나서서 왈가불가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과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으신 듯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해서 시어머니가 일본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원래도 부자 사이가 좋았던 시아버지와 남편이기에 시아버지가 그런 분과 미래를 함께 한다는 것이 남편은 많이 염려되는 듯해요. 간간히 시아버지께 저 몰래 시어머니와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부디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네요. 시어머니가 없는 지금 우리 가족은 너무도 화목해요. 저희 부부도 우리 아이도 모두 무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빠요. 예전엔 남편에 대한 오해와 의심으로 챙겨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바쁜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내조를 엄청 열심히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꽤 긴 시간 오해로 멀어져 있었으니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대처로 오래도록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요.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모두 언제나 평안하길 바라고 저처럼 나약해졌을 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멘탈이 너무 약한가 봐요.